모두가 잠든 시간, 고요함만 남은 밤의 역사 도서관입니다. 오늘 제가 서가에서 꺼내온 기록은 믿음이 바뀌던 밤, 십자군 전쟁 1095에서 1291. 신의 뜻이 무너지고 욕망이 남은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이제 아주 오래전 그날로 함께 떠나볼까요? 1095년 11월 프랑스 남부 클레르몽의 광장. 추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날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계산이 숨어 있었죠. 교황은 예루살렘의 참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성지가 이교도의 손에 넘어갔다고 외쳤고 순례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신께서 원하신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울었고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붉은 십자가를 옷에 꼬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군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레르몽의 열기 뒤에는 다른 현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혼란스러웠죠. 기사들은 영지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웠고 농민들은 가뭄과 전쟁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교회는 폭력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죠. 유럽 내부의 칼날을 밖으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동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 그곳에는 성지가 있었고 면제가 있었고 땅이 있었습니다. 우르바누스 2세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언어로 전쟁을 포장했고 사람들은 그 언어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유럽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세기 후반 유럽 사회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죠.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고 경작지가 부족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귀족 가문의 차남, 삼남들은 상속받을 땅이 없었습니다. 장자 상속 제도가 확산되면서 이들은 갈 곳이 없었죠. 이들은 방랑기사가 되어 유럽 전역을 떠돌며 용병으로 일하거나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이것이 사회 불안의 큰 원인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폭력을 제어하려고 여러 시도를 했습니다. 신의 휴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특정 요일과 기간에는 전쟁을 금지했죠. 신의 평화를 선포하여 민간인과 성직자, 교회 재산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기사들은 여전히 싸웠고 농민들은 여전히 고통받았습니다. 십자군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폭력적인 에너지를 외부로 돌리는 것, 그것도 신성한 명분을 가지고. 동시에 교황권과 세속 권력 사이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서임권 투쟁이라고 불리는 이 갈등에서 교황은 황제와 왕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증명해야 했죠. 십자군은 교황이 유럽 전체를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였습니다. 우르바누스 2세는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요인도 있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요청이었죠. 1071년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비잔티움은 셀주크 투르크에게 대패했고 아나톨리아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황제 알렉시우스 1세는 서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용병을 원했지만 교황은 훨씬 큰 것을 보았습니다. 동방과 서방 교회를 재통합할 기회, 교황의 권위를 확장할 기회였죠. 클레르몽 이후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설교자들이 마을을 돌았죠. 그중 가장 유명한 이가 은둔자 페터였습니다. 그는 초라한 옷을 입고 당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성지의 비참한 상황을 목격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훈련도 받지 않았죠. 많은 이들은 농민이었고 어떤 이들은 여자와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이 함께한다면 무기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1096년 봄, 이 민중 십자군은 동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열정으로 가득했지만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식량도 부족했고 지도도 없었으며 지휘 체계도 불분명했습니다. 페터는 카리스마 있는 설교자였지만 군사 지도자는 아니었죠. 문제는 곧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마을에서 약탈을 했고 특히 라인란트 지역의 유대인 공동체를 습격했습니다. 1096년 5월 슈파이어, 보름스, 마인츠에서 대규모 학살이 발생했습니다.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의 유대인이 살해되었죠. 어떤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하면 살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많은 이들은 거부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가족을 먼저 죽이고 자신도 죽는 것을 택했죠. 이것은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십자군들은 여러 이유를 댔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오래된 비난, 그들이 그리스도의 적이라는 주장. 하지만 실제로는 식량과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유대인 공동체는 상대적으로 부유했고 방어 능력이 약했습니다. 쉬운 표적이었죠.
이것은 십자군 운동의 어두운 측면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약탈과 학살.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부 주교들과 영주들은 유대인들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켈른 대주교는 유대인들을 성에 숨겼고 슈파이어 주교는 폭도들을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부분적이었고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민중 십자군의 광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죠. 민중 십자군은 헝가리를 거쳐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길에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헝가리에서 현지 주민들과 충돌했고 세밀이라는 도시를 약탈했습니다. 헝가리 왕은 군대를 보내 이들을 공격했고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민중 십자군은 간신히 비잔티움 영토에 도착했죠. 비잔티움 황제 알렉시우스는 당황했습니다. 그가 교황에게 요청한 것은 훈련된 기사 몇천 명이었습니다. 전문 용병들 말입니다. 그런데 온 것은 통제 불가능한 군중이었죠. 무장도 제대로 안 된 규율도 없는 수만 명의 사람들. 알렉시우스는 이들이 콘스탄티노플에 오래 머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들을 빠르게 보스포루스 해협 너머로 보냈습니다. 아나톨리아로. 1096년 가을, 민주 십자군은 니케아 근처에서 셀주크 투르크군과 마주쳤습니다. 정확히는 니케아로 가는 길목이었죠. 십자군의 일부가 먼저 약탈을 위해 작은 마을을 습격했고 이것이 투르크군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10월 21일 투르크군이 민중 십자군의 야영지를 기습했습니다. 전투는 학살에 가까웠습니다. 조직도 없고 무기도 부족한 민중들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수만 명이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포로로 잡혀 노예로 팔렸죠. 은둔자 패턴은 미리 콘스탄티노플로 돌아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위험을 감지하고 도망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는 살아남았고 나중에 제1차 십자군 본대에 합류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십자군의 결말이었습니다. 민중 십자군의 비극.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열정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죠. 조직, 훈련, 무기, 보급, 지도력, 이 모든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뒤따라올 십자군 기사들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교훈을 완전히 배웠는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십자군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096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유럽 각지에서 귀족들이 군대를 이끌고 출발했습니다. 로렌의 고드프로아, 노르망디의 로베르, 툴루즈의 레모, 타란토의 보헤모. 이들은 각자 다른 길을 택했지만 목적지는 같았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었죠. 이들의 군대는 민중 십자군과 달랐습니다. 훈련된 기사들, 충분한 무기, 보급체계. 이들은 진짜 군대였습니다. 고드프로아는 로렌 공작이었고 경건하고 용맹한 기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지를 저당 잡히고 십자군 자금을 마련했죠. 그와 함께 그의 동생들인 보두엔과 유스타스도 따라왔습니다. 노르망디의 로베르는 영국왕 윌리엄 2세의 형이었습니다. 그는 노르망디 공국을 동생에게 저당 잡히고 십자군에 참여했죠. 툴루즈의 레몽은 나이가 많았지만 부유하고 강력했습니다. 그는 프로방스 백작이기도 했고 가장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헤몽이 있었습니다. 타란토의 보헤몽, 남부 이탈리아의 노르만 귀족이었죠. 그는 야심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로베르 기스카르는 남부 이탈리아를 정복한 인물이었고 보헤몽도 비슷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십자군은 신앙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회였습니다. 동방에서 자신의 영토를 차지할 기회. 보헤몽은 처음부터 이것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1097년 봄, 이들은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에 모였습니다. 황제 알렉시우스는 이번에는 신중했습니다. 민중 십자군의 혼란을 겪은 후였고 이번에는 진짜 군대가 왔습니다. 알렉시우스는 기회이자 위협으로 보았죠. 이 군대가 셀주크 투르크를 물리치고 아나톨리아를 되찾는다면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비잔티움의 위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시우스는 십자군 지도자들에게 충성 서약을 요구했습니다. 정복한 땅을 비잔티움에 돌려주겠다는 약속이었죠. 이것은 봉건적 서약의 형태였습니다. 십자군 지도자들은 황제의 신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배가 필요했고 보급품이 필요했으며 안내자가 필요했습니다. 알렉시우스의 도움 없이는 아나톨리아를 건널 수 없었죠. 하지만 보헤몽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약했지만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형식일 뿐이었죠. 그는 이미 안티오키아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부유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였고 보헤몽의 야망에 딱 맞는 곳이었습니다. 1097년 5월, 십자군은 첫 번째 목표인 니케아를 포위했습니다. 이 도시는 셀주크 투르크의 중요한 거점이었고 아나톨리아로 가는 기목이었습니다. 성벽은 높고 튼튼했죠. 도시는 이즈니크 호수에 접해 있어서
한쪽은 물로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십자군을 육지 쪽에서 포위했고 비잔티움 함대가 호수를 통해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포위는 한 달간 계속되었고 십자군은 공성무기를 사용해 성벽을 두들겼습니다. 니케아의 수비대는 용감하게 싸웠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셀주크 술탄 클루치아 아르슬란은 구원군을 보냈지만 십자군에게 격퇴당했습니다. 결국 니케아는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항복은 십자군이 아니라 비잔티움 황제에게 했습니다. 알렉시우스는 몰래 니케아 수비대와 협상했고 십자군이 눈치채기 전에 비잔티움 군대가 도시에 입성했죠. 도시는 약탈당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군 기사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전리품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한 달간 포위하며 고생했는데 얻은 것이 없었죠. 알렉시우스는 보상금을 주었지만 십자군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여기서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음과 욕망 사이의 균열이었죠. 십자군은 성지를 되찾기 위해 왔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불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비잔티움 황제에 대한 불신도 생겼습니다. 알렉시우스는 십자군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이었습니다. 아나톨리아를 가로지르는 행군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름 더위가 맹렬했고 물이 부족했습니다. 길은 험했고 보급은 불안정했습니다. 투르크군은 계속 기습했죠. 그들은 정면 대결을 피하고 게릴라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경기병으로 십자군을 괴롭히고 화살을 쏘고 빠르게 후퇴했습니다. 십자군의 중장기병은 강력했지만 느렸습니다. 투르크 경기병을 따라잡을 수 없었죠. 1097년 7월 1일 도릴라용 전투에서 십자군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십자군은 두 집단으로 나뉘어 행군하고 있었는데 선발대가 투르크 대군에게 포위당했습니다. 보헤몬과 로베르가 이끄는 선발대는 수적으로 열세였고 투르크 기병이 사방에서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상황은 위급했죠. 보헤몽은 방어 진영을 만들고 버텼습니다. 기사들은 말에서 내려 방패로 원진을 만들었고 여자들까지 물을 나르며 도왔습니다. 전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십자군은 거의 무너질 뻔했지만 오후에 후속 부대가 도착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고드프로아와 레몽이 이끄는 후속 부대가 투르크군의 측면을 공격했고 투르크군은 포위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동시에 십자군의 중장기병이 정면 돌격을 시작했죠. 투르크 경기병은 중장기병의 돌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투르크군은 혼란에 빠졌고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후퇴는 곧 패주가 되었고 십자군은 투르크군의 야영지를 점령했습니다. 거기에는 막대한 전리품이 있었죠. 도릴라형 승리는 십자군에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신이 함께한다고 믿었습니다. 투르크군의 대군을 물리쳤고 아나톨리아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행군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나톨리아의 여름은 뜨거웠고 물과 식량은 부족했습니다. 말들이 죽었고 병사들도 쓰러졌습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기사들은 말 대신 양이나 개를 타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난의 행군이었죠. 8월 중순 십자군은 아나톨리아 중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십자군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주력은 남쪽으로 가서 시리아로 향했고 보두엔과 탕크레드는 동쪽으로 가서 킬리키아 지방을 점령했습니다. 이것은 전략적 이유도 있었지만 동시에 개인적 야망도 있었습니다. 보두행은 자신의 영지를 원했죠. 보두행은 킬리키아에서 탕크레드와 충돌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도시를 놓고 다투었고 십자군 내부의 분열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보두행은 더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에데사로 향했죠. 에데사는 아르메니아 기독교인이 다스리는 도시였습니다. 에데사의 영주 토로스는 투르크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고 보두행의 도움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곧 갈등이 생겼습니다. 보두행은 토로스를 제거하고 스스로 에데사의 백작이 되었습니다. 1098년 3월 토로스는 폭동에서 살해되었고 보두행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십자군 국가의 탄생이었죠. 에데사 백국. 하지만 이것은 신앙의 승리가 아니라 권력 장악이었습니다. 보두행은 기독교인 영주를 배신하고 그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십자군의 명분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한편 주력 십자군은 남쪽으로 계속 진군했습니다. 1097년 10월 십자군은 안티오키아에 도착했습니다. 이 도시는 거대했습니다. 성벽은 수킬로미터에 달했고 탑이 400개가 넘었습니다. 도시는 산기슭에 세워져 있어서 일부 성벽은 가파른 언덕 위에 있었죠. 안티오키아는 시리아의 관문이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이 도시를 차지하지 않고는 남쪽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십자군은 포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십자군의 병력으로는 도시를 완전히 포위할 수 없었죠. 성벽이 너무 길었습니다. 안티오키아는 외부와 연결되어 있었고 보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십자군은 보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겨울이 왔고 날씨는 추웠습니다. 식량이 떨어졌고 병사들은 굶주렸습니다. 십자군은 멀리까지 가서 식량을 약탈해야 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1097년 12월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기아가 심각해졌고 병사들은 말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죽을 삶아 먹었고 어떤 이들은 풀뿌리를 캐먹었습니다. 미병도 퍼졌습니다. 수백 명이 죽었고 어떤 이들은 탈영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귀족들도 도망쳤죠. 노르망디의 로베르의 동생 스테판은 안티오키아를 떠나 콘스탄티노플로 돌아갔습니다. 포위는 8달 동안 계속되었고 십자군은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1098년 2월 잠깐 희망이 보였습니다. 십자군은 안티오키아 근처의 작은 성을 점령했고 보급로를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다. 또한 제노바에서 온 배들이 지중해 항구에 도착해 식량을 제공했죠. 상황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1098년 6월 전환점이 왔습니다. 보헤몽이 성 안의 한 수비대장을 매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루즈였고 아르메니아 출신 기독교인이었지만 안티오키아의 투르크 지배자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피루즈는 자신이 지키는 탑의 문을 열어주기로 약속했죠.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록은 금 때문이라고 하고 어떤 기록은 개인적 원한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는 배신하기로 했습니다. 2월 3일 밤 보헤몽은 선택된 기사들을 이끌고 피루즈의 탑으로 갔습니다. 사다리가 성벽에 걸렸고 기사들이 올라갔습니다. 탑이 점령되었고 문이 열렸습니다. 십자군이 몰려들어갔죠. 안티오키아는 함락되었습니다. 거리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투르크 수비대는 저항했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도시의 지배자 야기시아는 도망쳤고 수많은 투르크인들이 죽었습니다. 십자군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짧았습니다. 며칠 후 모술의 케르보가가 이끄는 거대한 구원군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케르보가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여러 무슬림 세력을 모았고 대군을 이끌고 안티오키아로 오고 있었습니다. 6월 7일 케르보가의 군대가 안티오키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십자군이 성 안에 갇혀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성 안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식량은 거의 바닥났고 십자군은 포위 전에 이미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욱 심해졌죠. 사기는 무너졌고 일부는 성벽을 타고 밧줄로 내려가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스테판을 포함한 일부 귀족들도 탈출했습니다. 십자군 지도자들은 항복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케르보가는 무조건 항복만 받아들였고 십자군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6월 14일 프로방스 출신의 한 농민 페터 바르톨로뮤가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성 안드레아가 꿈에 나타나 성 베드로 성당 바닥에 성창이 묻혀 있다고 알려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던 롱기누스의 창이라는 것이었죠. 레몽백작은 이것을 믿었고 발굴을 명령했습니다. 6월 15일 성당 바닥을 파헤쳤고 페터가 창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성창이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일부 십자군 지도자들, 특히 노르망디의 로베르와 보헤몽의 조카 탕크레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사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병사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혹은 믿고 싶어 했습니다. 이 유물은 십자군에게 다시 힘을 주었고 사기가 회복되었습니다. 신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한다는 증거처럼 보였죠. 1098년 6월 28일 십자군은 성문을 열고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성 안에 있으면 굶어 죽을 뿐이었고 차라리 싸우다 죽는 것이 나았습니다. 절망적인 돌격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승리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케르보가의 연합군은 결속이 약했습니다. 알레포, 다마스쿠스, 모술의 군대들이 모였지만 서로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지휘권 다툼도 있었고 전리품 분배에 대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십자군은 여러 부대로 나뉘어 출격했고 성창을 앞세웠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자들의 용맹함이었습니다. 케르보가의 군대는 처음에는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군의 맹렬한 돌격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연합군 내부에 균열이 드러났습니다. 다마스쿠스와 알레포의 군대가 먼저 후퇴하기 시작했고 다른 부대들도 따라갔습니다. 케르보가는 군대를 통제할 수 없었고 후퇴는 패주가 되었습니다. 십자군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짧았습니다. 며칠 후 모술의 케르보가가 이끄는 거대한 구원군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케르보가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여러 무슬림 세력을 모았고 대군을 이끌고 안티오키아로 오고 있었습니다. 6월 7일 케르보가의 군대가 안티오키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십자군이 성 안에 갇혔죠.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성 안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식량은 거의 바닥났고 십자군은 포위 전에 이미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욱 심해졌죠. 사기는 무너졌고
일부는 성벽을 타고 밧줄로 내려가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스테판을 포함한 일부 귀족들도 탈출했습니다. 십자군 지도자들은 항복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케르보가는 무조건 항복만 받아들였고 십자군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6월 14일 프로방스 출신의 한 농민 페터 바르톨로뮤가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성 안드레아가 꿈에 나타나 성 베드로 성당 바닥에 성창이 묻혀 있다고 알려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던 롱기누스의 창이라는 것이었죠. 매몽백작은 이것을 믿었고 발굴을 명령했습니다. 6월 15일 성당 바닥을 파헤쳤고 페터가 창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성창이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일부 십자군 지도자들, 특히 노르망디의 로베르와 보헤몽의 조카 탕크레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사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병사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혹은 믿고 싶어 했습니다. 이 유물은 십자군에게 다시 힘을 주었고 사기가 회복되었습니다. 신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한다는 증거처럼 보였죠. 1918년 6월 28일 십자군은 성문을 열고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섬 안에 있으면 굶어 죽을 뿐이었고 차라리 싸우다 죽는 것이 나았습니다. 절망적인 돌격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승리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케르보가의 연합군은 결속이 약했습니다. 알레포, 다마스쿠스, 모술의 군대들이 모였지만 서로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지휘권 다툼도 있었고 전리품 분배에 대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십자군은 여러 부대로 나뉘어 출격했고 성창을 앞세웠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자들의 용맹함이었죠. 케르보가의 군대는 처음에는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군의 맹렬한 돌격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연합군 내부에 균열이 드러났습니다. 다마스쿠스와 알레포의 군대가 먼저 후퇴하기 시작했고 다른 부대들도 따라갔습니다. 케르보가는 군대를 통제할 수 없었고 후퇴는 패주가 되었습니다. 십자군은 승리했습니다. 안티오키아 전투의 승리는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십자군은 신이 개입했다고 믿었습니다. 성창의 힘, 신의 은총. 이것이 그들의 해석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적의 분열, 필사적인 용기, 그리고 운이 함께한 결과였습니다. 어쨌든 안티오키아는 십자군의 손에 들어왔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안티오키아를 차지한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이 도시를 통치할 것인가? 비잔티움 황제와의 약속에 따르면 안티오키아는 황제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헤몽은 거부했습니다. 그는 안티오키아를 차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배신을 주선했으며 포위전을 견뎌냈습니다. 이제 도시는 그의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다른 지도자들은 불편했습니다. 보헤몽은 특히 반대했습니다. 그는 황제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보헤몽의 야심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보헤몽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예루살렘 원정을 완수한 후에 결정하기로 했죠. 하지만 보헤몽은 안티오키아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병을 핑계로 예루살렘 원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안티오키아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1098년 가을부터 1099년 초까지 십자군은 안티오키아에 머물렀습니다. 병을 치료하고 힘을 회복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갈등도 계속되었습니다. 레몬과 보헤몽의 대립, 전리품 분배에 대한 다툼, 지휘권 문제, 십자군은 점점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군대는 이미 권력 다툼의 장이 되어 있었죠. 1099년 1월, 십자군은 다시 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도자들은 여전히 안티오키아 문제 때문에 다투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고 귀족들의 권력 다툼에 지쳐 있었습니다. 마침내 1099년 1월 13일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레몽이 선두에 섰고 다른 지도자들이 따랐습니다. 보헤몽과 보두행은 안티오키아와 에데사에 남았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길은 비교적 순조로웠습니다. 시리아와 레바논의 해안 도시들은 십자군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군이 지나가게 하고 보급품을 제공했으며 공격받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계산이었죠. 십자군은 강력했고 저항해봐야 손해만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들 도시의 지배자들은 서로 경쟁 관계였고 십자군을 이용해 라이벌을 견제할 수도 있었습니다. 1099년 6월 7일 십자군은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 앞에 섰습니다. 3년의 여정 끝이었습니다. 수만 명이 유럽에서 출발했지만 여기까지 온 것은 15,000명 정도였죠. 그들은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감격스러웠습니다. 성지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울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벽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모든 것을 바쳐온 목적지였죠. 하지만 감격도 잠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파티마 칼리프국의 지배 아래 있었고 강력한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황벽은 견고했고 탑들이 사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기독교인 주민들은 미리 추방되어 십자군의 내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물은 모두 메워지거나 독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십자군은 다시 목마름과 싸워야 했습니다. 십자군은 성 북쪽과 서쪽에 진을 쳤습니다. 남쪽과 동쪽은 지형이 험해서 공격하기 어려웠죠. 처음에 십자군은 직접 성벽을 공격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성벽은 너무 높았고 사다리로는 부족했습니다. 공성무기가 필요했지만 나무가 부족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은 황량했고 큰 나무가 없었습니다. 6월 17일 십자군은 도시를 한 바퀴 돌며 행진했습니다. 종교 행렬이었죠. 청직자들이 앞장섰고 기사들이 따랐으며 병사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가를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성벽 위에 무슬림들은 십자가를 조롱하며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군은 계속 행진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았던 성경 이야기를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이 기적을 일으켜 성벽을 무너뜨려 주기를 기도했죠.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벽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6월 중순 제노바에서 온 배 6척이 야파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목재와 도구를 가져왔고 숙련된 목수들도 있었습니다. 십자군은 공성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부족해서 멀리까지 가서 구해야 했습니다. 일부는 80km나 떨어진 사마리아 지역까지 갔습니다. 포위는 한 달간 계속되었고 더위와 갈증이 십자군을 괴롭혔습니다. 이집트에서 파티마의 구원군이 온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십자군은 서둘러 공성탑을 완성했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탑이 만들어졌고 하나는 고드프로아가 다른 하나는 레몽이 지휘했습니다. 1099년 7월 13일 밤 십자군은 계획을 바꿨습니다. 고드프로아의 공성탑을 몰래 북쪽에서 북동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수비대의 주위가 분산되어 있는 곳이었죠. 7월 14일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성탑이 천천히 성벽으로 다가갔고 수비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화살이 빗발쳤고 돌이 던져졌으며 그리스의 불화염병이 공성탑에 퍼부어졌습니다. 하지만 공성탑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7월 15일 정오쯤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고드프로아의 공성탑이 성벽에 닿았고 다리가 내려졌습니다. 플랑드르의 기사 2명이 먼저 성벽에 올랐습니다. 뒤이어 다른 기사들이 따라갔고 곧 성벽 위를 장악했습니다. 문이 열렸고 십자군이 밀려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군은 거리에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무슬림, 유대인, 심지어 일부 동방 기독교인까지였죠. 남자, 여자, 아이, 노인 구분 없었습니다. 거리는 피로 물들었고 시체가 쌓였습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템플산의 피가 말 발목까지 찼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 과장이지만 학살이 끔찍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으로 피신했지만 십자군은 회당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아라크사 사원으로 피신한 무슬림들도 학살당했습니다. 십자군 연대기 작가 레몽다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의 사람들이 적의 피 속에서 발목까지 빠져 걷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승리의 기록이 아니라 학살의 기록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의 뜻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복수였고 정의였으며 성질을 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1099년 7월 15일 오후 학살이 어느 정도 끝난 후 십자군 기사들은 성묘 교회로 갔습니다. 그들은 갑옷을 벗고 피 묻은 손을 씻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울며 기도했죠. 같은 손으로 사람을 죽이고 신께 감사했습니다. 죄의식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취감이었습니다. 신의 명령을 수행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믿음과 폭력이 완전히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학살은 십자군 운동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신앙의 전쟁이었지만 동시에 잔혹한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구원의 추구였지만 동시에 복수와 탐욕이었습니다. 십자군은 이 모순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혹은 인식하고도 정당화했습니다. 신의 뜻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정당화했죠. 예루살렘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고드프로아가 초대 통치자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왕이라는 칭호를 거부하고 성묘의 수호자라고 불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가시관을 썼던 곳에서 금관을 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1100년 7월 고드프로아는 죽었습니다. 병이었거나 독살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의 동생 보드행이 에데사에서 내려와 왕위에 올랐습니다. 보드행은 주저하지 않고 왕관에 섰습니다. 경건함보다는 실용주의를 택했죠. 이제 성지는 완전히 왕국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목적지가 정치의 영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군 국가들이 빠르게 형성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왕국, 에데사 백국, 안티오키아 공국, 그리고 1109년 트리폴리 백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4개의 국가는 지중해 동쪽 해안에 따라 길게 늘어섰습니다. 북쪽의 에데사에서 남쪽의 예루살렘까지 약 1000km에 걸쳐 있었죠. 하지만 이들은 통합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각자 독립적이었고 서로 협력하지 않았으며 때로는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왕은 명목상 최고지휘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국가들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안티오키아의 보헤몽은 독자적으로 행동했고 에데사의 보드행 2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리폴리는 툴루즈 백작 가문이 다스렸습니다. 각 국가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했고 전체 십자군 국가의 안보는 2차적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구였습니다. 십자군 국가의 프랑크인, 서유럽 기독교인 인구는 소수였습니다. 아마도 전체 인구의 10에서 20% 정도였을 것입니다. 대다수는 무슬림과 동방 기독교인, 유대인이었습니다. 프랑크인들은 정령자였고
소수 지배층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요 도시와 성체를 장악했지만 시골 지역은 여전히 원주민들이 다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십자군 국가는 현지 세력과 타협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무슬림 농민들에게 세금을 받고 무슬림 상인들과 거래했으며 때로는 무슬림 군주들과 동맹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군의 원래 명분과 모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교도와 싸우러 왔지만 이제는 이교도와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죠. 십자군 국가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조직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사 수도회였죠. 이들은 수도사이면서 동시에 전사였습니다. 성빈, 순결, 복종을 서약했지만 무기를 들고 싸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폭력을 금지했지만 십자군 이후 신성한 폭력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기사 수도회는 이 개념을 구현한 조직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성정 기사단, 즉 템플 기사단이었습니다. 1119년경 프랑스 기사 위그드 파양과 몇몇 동료들이 순례자 보호를 목적으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왕은 그들에게 템플산에 아르크사 사원을 본부로 제공했고 그래서 템플 기사단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1129년 교황은 템플 기사단을 공식 인정했고 클레르보의 베르나르가 이들을 위한 규칙을 작성했습니다. 템플 기사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귀족들이 땅과 돈을 기부했습니다. 성지를 위해 싸우는 기사들을 후원하는 것은 경건한 행위로 여겨졌고 면죄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템플 기사단은 유럽 각지에 지부를 만들었고 막대한 부동산을 축적했습니다. 이들은 점점 부유해졌죠. 12세기 중반이 되면 템플 기사단은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례자들을 위해 환전과 대출 서비스를 제공했고 유럽의 왕들에게도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조직이 금융과 권력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보호기사단, 정식 명칭으로는 성요한 기사단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순례자를 위한 병원을 운영하던 수도회였는데 1120년대에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전투에 참여했고 빠르게 강력한 군사 조직이 되었습니다. 흑백의 십자가를 단 이들은 템플 기사단과 함께 성지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추튼 기사단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은 독일 기사들로 구성되었고 1190년 아크레 포위 중에 설립되었습니다. 슈튼 기사단은 나중에 발트해 지역으로 옮겨가 그곳에서 독자적인 국가를 건설하게 됩니다. 기사단들은 거대한 성체를 건설했습니다. 크락데 슈발리에는 구호 기사단의 성으로 시리아 내륙에 있었습니다. 이 성은 난공불락으로 여겨졌고 실제로 수십 년간 어떤 공격도 막아냈습니다. 마르가트, 토토사, 사포리아, 보포르 이런 성들이 십자군 국가의 변경을 지켰습니다. 성체는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니었습니다. 행정 중심지였고 경제 거점이었으며 때로는 외교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체가 아무리 튼튼해도 주변 무슬림 세력의 통합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십자군 국가의 초기 수십 년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무슬림 세력은 분열되어 있었죠. 다마스쿠스, 알레포, 모술,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 이들은 서로 경쟁했고 때로는 서로를 더 적대시했습니다. 십자군은 이 분열을 이용했습니다. 한 무슬림 세력과 동맹을 맺어 다른 세력을 견제하는 시기였죠. 이것은 냉소적이지만 효과적인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1127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모술의 지배자 이마드 앗딘 장기가 알레포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시리아 북부를 통합하기 시작했고 십자군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장기는 1146년 죽었지만 그의 아들 누르앗딘이 뒤를 이었습니다. 누르앗딘은 더 위험한 적이었습니다. 누르앗딘은 단순한 군사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념가였죠. 그는 지하드, 즉 성전의 이념을 부활시켰습니다. 십자군 이후 수십 년간 많은 무슬림들은 십자군과 싸우는 것보다 서로 싸우는 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르앗딘은 이것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는 십자군에 맞서는 것을 무슬림의 의무로 만들었고 성전을 종교적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마드라사 이슬람 학교를 세우고 울라마 종교 학자들을 후원했으며 자신의 경건한 무슬림 군주로 포장했습니다. 1144년 누르앗딘의 장군 이마드 앗딘 장기 2세가 에데사를 공격했습니다. 에데사는 십자군 국가 중 가장 북쪽에 있었고 또한 가장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이 대부분 무슬림 영토였고 다른 십자군 국가들과의 연결도 약했습니다. 에데사 백국은 또한 내부 문제도 있었습니다. 프랑크 지배자들은 소수였고 대다수 아르메니아 기독교인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12월 24일 장기의 군대가 에데사를 포위했습니다. 포위는 짧았습니다. 12월 28일 성벽이 무너졌고 무슬림 군대가 밀려 들어갔습니다. 십자군은 패배했습니다. 에데사의 백작 조슬랭 2세는 성이 없었고 수비는 약했습니다. 도시는 함락되었고 프랑크인들은 학살당하거나 노예로 팔렸습니다. 아르메니아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살아남았지만 에데사 백국은 끝났습니다. 첫 번째 십자군 국가가 무너진 것이죠. 이 소식은 유럽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성지가 위험하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무슬림들이 반격하고 있었습니다. 교황 에우제니우스 3세는 새로운 십자군을 촉구했습니다. 이번에 설교를 맡은 것은 클레르보의 베르나르였습니다. 베르나르는 당대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인이었고 그의 설교는 강력했습니다. 베르나르는 프랑스와 독일을 돌며 설교했습니다. 그는 에데사의 함락을 신이 기독교인들의 죄를 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속죄의 기회라고 말했죠. 그의 말은 많은 이들을 움직였습니다. 프랑스 왕 루이 7세가 십자가를 받았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콘라트 3세도 참여했습니다. 두 군주가 직접 이끄는 십자군이었고 제1차 십자군 이후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제2차 십자군은 웅장하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147년 가을 콘라트의 독일군이 먼저 아나톨리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비잔티움 황제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 안내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10월 25일 도릴라움 근처에서 투르크군의 기습을 받았습니다. 독일군은 대패했고 군대의 90%를 잃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콘라트는 간신히 살아남았고 남은 병력을 이끌고 니케아로 후퇴했습니다. 루이의 프랑스군도 아나톨리아를 행군하다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1148년 1월 카드모스 산에서 투르크군의 습격을 받았고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루이 자신도 거의 죽을 뻔했죠. 결국 루이는 육로를 포기하고 해로로 안티오키아에 도착했습니다. 콘라트도 배를 타고 합류했습니다. 안티오키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티오키아공 레몽이 루이에게 알레포 공격을 제안했죠. 이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타당한 제안이었습니다. 알레포는 누르아딘의 거점이었고 알레포를 차지하면 시리아 북부의 균형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에데사를 되찾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루이는 거부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성지 순례가 우선이었죠. 그에게 십자군은 여전히 신앙의 순례였고 전략적 계산보다는 경건함이 중요했습니다. 레몽은 분노했고 여기에 개인적 갈등도 얽혔습니다. 루이의 왕비 엘레오노르와 레몽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루이는 의심했고 분노했습니다. 정치와 개인 감정이 뒤섞였고 십자군은 분열했습니다. 루이는 엘레오노르를 거의 강제로 데리고 안티오키아를 떠났습니다. 1148년 6월 십자군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의 아크레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루이, 콘라트, 예루살렘 왕 보드행 3세 그리고 현지 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공격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다마스쿠스를 공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략적 재앙이었습니다. 다마스쿠스는 예루살렘 왕국과 비공식적 동맹관계였습니다. 다마스쿠스의 지배자들은 누르아딘을 두려워했고 예루살렘과 협력하여 누르아딘의 확장을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다마스쿠스를 공격하는 것은 이 균형을 깨트리는 것이었죠. 하지만 십자군 지도자들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다마스쿠스는 부유했고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으며 쉬운 목표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쉬운 승리와 전리품을 원했습니다. 1148년 7월 24일 십자군은 다마스쿠스를 포위했습니다. 군대는 약 5만 명이었고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십자군은 도시 서쪽의 과수원 지대를 점령했고 성벽에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마스쿠스는 즉시 누르아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누르아딘은 군대를 보냈습니다. 알레포와 모술의 군대도 모여들었습니다. 부원군이 접근한다는 소식이 들렸고 십자군 내부에서 공황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군 지도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계속 공격하자고 했고 어떤 이들은 즉시 후퇴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왕국의 현지 귀족들이 십자군을 설득하여 공격 방향을 바꾸게 했습니다. 과수원 지대에서 동쪽의 황량한 지역으로 이동한 것이죠. 그곳은 물도 없고 나무도 없었으며 방어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는 미스터리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다마스쿠스가 예루살렘 귀족들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만약 포위를 풀면 다마스쿠스의 일부 영토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죠.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당대의 많은 이들이 배신을 의심했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새로운 위치는 공격하기 불가능했고 구원군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7월 28일 포위 시작 나흘 만에 십자군은 철수했습니다. 제2차 십자군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루이와 콘라트는 수치스럽게 귀환했죠. 유럽에서는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두 군주가 이끄는 원정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수 있는가? 수많은 병사가 죽었고 막대한 돈이 낭비되었으며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베르나르는 변명했습니다.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 했죠. 신은 기독교인들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이 정말 십자군과 함께하는 왜 제1차 십자군은 성공했는데 제2차는 실패했는가? 두 군주가 이끄는 더 큰 군대가 왜 더 나쁜 결과를 낳았는가? 어쩌면 신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들이 유럽의 믿음에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마스쿠스였습니다. 십자군의 배신에 분노한 다마스쿠스는 누르아딘에게 의탁했습니다. 1254년 누르아딘은 다마스쿠스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그는 시리아 대부분을 통합했죠. 알레포, 다마스쿠스,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지역. 십자군 국가는 북쪽과 동쪽에서 강력한 단일 세력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제2차 십자군은 십자군 국가를 구하러 왔다가 오히려 더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실 정치의 계산 실패가 신의 뜻을 무너뜨린 순간이었죠. 누르아딘은 다음 목표를 이집트로 정했습니다.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는 쇠퇴하고 있었고 파티마 칼리프는 허수아비였으며 실권은 재상들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차지하는 자가 중동을 지배할 것이었습니다. 누르아딘은 이것을 알았고 예루살렘 왕국도 알았습니다. 1160년대 이집트는 시리아와 십자군 국가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원정이 오갔습니다. 누르아딘은 장군들을 보냈고 예루살렘 왕국도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양측은 이집트의 여러 파벌과 동맹을 맺고 싸웠습니다. 복잡한 권력 게임이었죠. 1169년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누르아딘의 장군 시르쿠우가 이집트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시르쿠우가 죽자 그의 조카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살라흐 아딘 유스프 이븐 아유브, 우리가 아는 살라딘이었습니다. 살라딘은 쿠르드족 출신이었고 시르쿠우의 조카로 군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는 뛰어난 군사 지도자였지만 동시에 교활한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살라딘은 이집트에서 권력을 공고히 했고 1171년 파티마 칼리프를 폐위시켰습니다. 시아파 파티마 왕조는 조용히 끝났고 이집트는 다시 수니파의 땅이 되었습니다. 살라딘은 형식적으로는 누르아딘의 신하였지만 실제로는 독자적인 권력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1174년 누르아딘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아직 50배였고 그의 죽음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알살리은은 고작 11살이었고 권력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살라딘은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북쪽으로 군대를 이끌고 올라갔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어린 알살리을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174년 말 살라딘은 다마스쿠스에 입성했습니다. 저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1175년 그는 알레포를 포위했지만 함락시키지는 못했습니다. 1176년 알살리을가 죽자 살라딘은 공식적으로 시리아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집트와 시리아가 하나의 지배자 아래 통합되었죠. 십자군 국가는 양쪽에서 포위되었습니다. 살라딘은 누르아딘이 시작한 통합을 완성했고 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십자군을 성지에서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살라딘은 지하들을 선언했지만 처음에는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먼저 내부를 안정시켜야 했습니다. 시리아와 이집트의 여러 경쟁자들을 제거했고 군대를 재편했으며 경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십자군이 실수하기를. 그 실수는 곧 왔습니다. 예루살렘 왕국의 동쪽 변경, 요르단강 동편에 케락과 몬트리올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성이 있었습니다. 이 성들은 다마스쿠스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고 메카로 가는 순례로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들의 주인은 샤티용의 르노였습니다. 르노는 악명 높은 인물이었죠. 르노는 안티오키아의 공작이었다가 무슬림에게 포로로 잡혀 16년간 감옥에 있었습니다. 1176년 풀려난 후 그는 케락의 여영주와 결혼하여 성주가 되었습니다. 르노는 오만하고 탐욕스러웠으며 조약을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무슬림 상인들을 습격했고 순례 대상을 약탈했습니다. 1182년에는 홍해까지 습격대를 보내 무슬림 선박을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메디나를 공격하려 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1186년 르노는 결정적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메카로 향하는 대규모 대상을 약탈한 것입니다. 이것은 휴전 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었고 살라딘에게 전쟁의 명분을 주었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살라딘의 여동생이 그 대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라딘은 분노했습니다. 살라딘은 예루살렘 왕 기에게 사신을 보내 르노를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는 르노에게 약탈품을 돌려주라고 명령했지만 르노는 거부했습니다. 기는 강제할 힘이 없었죠. 르노는 왕국의 중요한 귀족이었고 독자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왕국의 봉건 구조가 문제였습니다. 왕은 약했고 귀족들은 강했으며 통제가 어려웠습니다. 살라딘은 답장을 받지 못하자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기다리던 기회였습니다. 1187년 봄 살라딘은 대군을 소집했습니다. 이집트, 시리아, 메소포타미아에서 군대가 모였고 총 3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살라딘이 지금까지 모은 가장 큰 군대였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예루살렘 왕국의 군사력을 경멸하고 성지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1187년 7월 초 살라딘은 요르단강을 건너 갈릴리로 진군했습니다. 그는 티베리아스 성을 포위했습니다. 티베리아스는 트리폴리 백작 네몽의 아내가 다스리는 성이었죠. 이것은 전략적 도발이었습니다. 살라딘은 십자군이 구원하러 올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원했습니다. 야전에서 십자군을 경멸할 기회였습니다. 예루살렘 왕국은 모든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왕기는 나병으로 죽은 지 오래였고 그의 어린 조카도 죽었으며 이제는 기의 남편 기드리진 양이 왕이었습니다. 기는 무능한 왕으로 평가받았지만
그의 치세에 왕국은 최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십자군은 사포리아에 집결했고 약 2만 명이었습니다. 기사 1200명을 포함한 왕국의 거의 모든 군사력이었습니다. 템플 기사단, 구호 기사단, 세속 귀족들 모두가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왕국의 운명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귀족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트리폴리 백작 레몽은 신중론을 폈습니다. 그는 군사적 경험이 풍부했고 살라딘의 전술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레몽은 말했습니다. 살라딘이 우리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어 진지를 유지하면 살라딘은 물러갈 것입니다. 그의 군대는 오래 유지할 수 없고 연합군은 곧 분열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위험합니다. 여름이고 더우며 물이 부족합니다. 살라딘은 우리가 갈증에 지치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하지만 르노와 다른 강경파는 반대했습니다. 비겁하게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티베리아스를 버릴 수 없습니다. 레몽의 아내가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살라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신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템플 기사단 단장 제라르드 리드포르도 강경론을 지지했습니다. 그는 레몽을 비겁자이자 배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레몽은 자신의 영지를 포기하더라도 진군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전략적 판단이 옳았지만 정치적으로는 약한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왕기는 강경파의 의견을 받아들여 진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치명적 실수였습니다. 1187년 7월 3일 이른 아침 십자군은 사포리아를 떠났습니다. 목표는 티베리아스였고 거리는 약 25km였습니다. 날씨는 무더웠습니다. 7월의 갈릴리는 뜨겁고 건조했죠. 십자군은 중장갑을 입고 있었고 행군은 느렸습니다. 물을 충분히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수원지는 티베리아스 호수였지만 그곳은 아직 멀었습니다. 칼라딘의 경기병이 십자군을 따라다니며 계속 괴롭혔습니다. 화살이 끊임없이 날아왔고 십자군은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중장기병은 강력했지만 느렸고 경기병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행군은 점점 느려졌고 병사들은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십자군은 지쳐 있었고 더 이상 진군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녁 무렵 십자군은 하틴이라는 마을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티베리아스 호수까지는 아직 약 10km가 남아 있었습니다. 십자군 지도자들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계속 진군할 것인가 아니면 야영할 것인가. 레몽은 계속 가자고 주장했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야영하는 것은 자살행위였죠. 하지만 병사들은 지쳐 있었고 밤에 행군하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결국 야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야영지는 하틴 근처의 언덕이었습니다. 그곳에는 2개의 작은 봉우리가 있었고 모양이 뿔처럼 생겨서 하틴의 뿔이라고 불렸습니다. 물은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갈증으로 고통받았고 사기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일부는 탈영을 시도했지만 무슬림 기병에게 잡혔습니다. 밤새 살라딘의 군대가 십자군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십자군은 덫에 걸렸습니다. 도망칠 길도 없었고 물도 없었으며 구원의 희망도 없었습니다. 레몽의 경고가 현실이 되었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아침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날씨는 이미 뜨거웠고 십자군은 하룻밤을 물 없이 보냈습니다. 갈증은 극심했습니다. 살라딘은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그는 주변 마른 풀에 불을 지르게 했고 연기가 십자군을 지직시켰습니다. 동시에 십자군에게 물을 보이며 조롱했습니다. 무슬림 병사들은 물주머니를 흔들며 십자군을 놀렸습니다.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화살이 빗발쳤고 십자군 보병들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갈증, 더위, 연기, 화살. 일부 보병들은 명령을 어기고 언덕을 내려가 물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무슬림 군대에게 포위당했고 학살당하거나 항복했습니다. 십자군 기사들은 여러 번 돌격을 시도했습니다. 중장기병의 돌격은 여전히 강력했고 무슬림 전선을 뚫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무슬림 기병은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고 십자군을 계속 포위했습니다. 기사들의 말도 지쳐 있었고 갈증으로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갑옷을 입은 기사들도 더위와 탈수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오쯤 십자군의 대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레몽은 마지막 돌격을 시도했고 살라딘의 전선을 뚫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 돌격의 관성으로 포위를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가지 못했고 결국 트리폴리로 도망쳤습니다. 레몽은 살아남았지만 평생 하틴의 악몽에 시달렸고 몇 달 후 병으로 죽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십자군은 완전히 포위되었고 저항력을 잃었습니다. 왕의 붉은 천막이 쓰러졌고 성십자가 유물이 무슬림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큰 타격이었습니다. 성십자가는 예루살렘 왕국의 가장 신성한 유물이었고 그것이 빼앗겼다는 것은 신이 그들을 버렸다는 의미로 보였습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칼라딘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예루살렘 왕 기는 포로가 되었고 르노도 사로잡혔습니다. 템플 기사단 단장 제라르, 구호 기사단 단장 노저, 그리고 수많은 귀족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기사는 몇백 명에 불과했고 보병들은 대부분 죽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왕국의 군사력은 하루 만에 붕괴했습니다. 살라딘은 포로들을 그의 천막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왕기에게는 물을 주었습니다. 기는 갈증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살라딘은 관대함을 보였습니다. 기는 물을 마시고 르노에게도 주려 했지만 살라딘은 막았습니다. 살라딘은 르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러 번 휴전을 깼고 순례자들을 학살했으며 나의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살라딘은 직접 칼을 들어 르노를 쳤습니다. 르노는 쓰러졌고 호위병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복수가 완수되었습니다. 기는 공포에 떨었지만 살라딘은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왕은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은 예외였습니다. 기는 살아남았고 나중에 몸값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능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었고 하팀의 재앙에 대한 책임을 졌습니다. 템플 기사단과 부호 기사단 기사들은 다른 운명을 맞았습니다. 살라딘은 이들을 모두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약 200명이 처형되었죠. 이들은 너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절대 항복하지 않았고 풀려나면 다시 싸울 것이었습니다. 살라딘은 냉정한 군사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사단 기사들은 줄지어 참수당했고 수피 수도자들이 자원하여 처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성스러운 행위였습니다. 나머지 포로들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수천 명의 십자군 병사들이 노예 시장으로 끌려갔고 노예 공급이 너무 많아서 가격이 폭락했다고 합니다. 하틴 전투는 십자군 국가의 치명적 타격이었습니다. 군사력의 대부분을 잃었고 방어할 수단이 없었으며 도시들은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틴 이후 살라딘은 팔레스타인과 시리아를 휩쓸었습니다. 저항할 군대가 없었고 도시들이 하나씩 항복했습니다. 7월에 티베리아스, 아크레, 시돈, 베이루트, 나블루스, 8월에 야파, 아스칼론, 해안의 거의 모든 도시가 함락되었습니다. 일부는 싸우지 않고 항복했고 일부는 짧은 저항 후 무너졌습니다. 십자군 시대의 영광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187년 9월 20일 살라딘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섬 안에는 군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핀에서 대부분 잃었고 남은 것은 민병대와 소수의 기사들 뿐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성벽을 지켜야 했죠. 하지만 모두가 절망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제는 항복 조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휘는 발리앙 디블랭이 맡았습니다. 그는 유능한 귀족이었고 하틴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발리앙은 살라딘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처음에 살라딘은 거부했습니다. 그는 무조건 항복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88년 전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처럼 무슬림의 피로 성지를 씻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발리앙은 위협했습니다. 만약 항복 조건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무슬림 포로를 죽이고 아라크사 사원과 바위의 돔을 파괴하며 모든 재물을 불태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서 싸울 것입니다. 당신의 군대도 큰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살라딘은 이것을 고려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유혈을 원하지 않았고 성지가 파괴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항복하고 주민들은 몸값을 내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10디나르, 여자는 5디나르, 아이는 1디나르. 40일 안에 몸값을 내지 못하면 노예가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10월 2일 예루살렘은 공식적으로 항복했습니다. 살라딘은 88년 전 십자군과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학살은 없었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켰고 몸값을 댄 사람들은 안전하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약 15,000명이 몸값을 내고 해안 도시로 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몸값을 낼 수 없었고 약 15,000명이 노예로 팔릴 위험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살라딘은 관대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풀어주었습니다. 그의 형 아라딜도 1,000명의 노예를 선물로 받아 풀어주었습니다. 살라딘의 관대함은 기독교 세계에도 알려졌고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이교도가 기독교도보다 더 자비로웠던 것입니다. 일부 기독교인은 예루살렘에 남는 것도 허락되었습니다. 문방 기독교인들은 계속 성지를 순례할 수 있었고 교회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성묘교회는 모스크로 바뀔 뻔했지만 살라딘은 그것마저 허락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계속 순례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것은 전략적 계산도 있었습니다. 관대함을 보임으로써 살라딘은 다른 도시들의 항복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은 십자군 국가의 심장이 멈춘 것이었습니다. 성지의 상실, 가장 신성한 도시의 상실. 이것은 유럽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믿음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어떻게 신이 성지가 다시 이교도 손에 넘어가도록 허락할 수 있는가? 십자군의 대의는 무엇이었는가? 신의 뜻은 정말 십자군과 함께하는 것인가? 1187년 말 십자군 국가에 남은 것은 몇 개의 해안 도시뿐이었습니다. 티레, 트리폴리, 안티오키아. 티레는 코나드드 몽페라가 필사적으로 방어했고 살라딘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이것이 십자군의 마지막 거점이 되었고 앞으로 올 십자군의 상륙 지점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 소식은 1187년 말 유럽에 도달했습니다. 충격과 비통함이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교황 우르바누스 3세는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후임 교황 그레고리우스 8세는 즉시 새로운 십자군을 촉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의 가장 강력한 군주들이 응답했습니다. 친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1세, 바르바로사, 프랑스 왕 필리프 2세, 오기스트, 영국 왕 리처드 1세, 사자시망, 세 군주가 모두 십자군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죠.
바르바로사는 이미 노인이었지만 1189년 봄 대군을 이끌고 출발했습니다. 독일군은 잘 조직되어 있었고 약 15,000명으로 추정됩니다. 바르바로사는 육로로 아나톨리아를 통과했습니다. 비잔티움과의 관계는 좋지 않았지만 그는 강력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아나톨리아에서 셀주크 투르크군을 격퇴했고 1190년 5월 코니아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바르바로사의 군대는 십자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아나톨리아 횡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190년 6월 10일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바르바로사는 아르메니아 지역의 살레프 강연제, 터키의 괵수강에 도착했습니다. 날씨는 무더웠고 강물은 차가웠습니다. 바르바로사는 말을 타고 강에 들어가는데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기록은 말이 놀라서 황제를 떨어뜨렸다고 하고 어떤 기록은 황제가 수영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어쨌든 바르바로사는 익사했습니다. 70세 가까운 나이에 중갑옷을 입은 상태에서 강물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독일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이자 전설적인 황제가 강에서 죽었습니다. 사기는 무너졌고 군대는 분열했습니다. 바르바로사의 시신을 방부 처리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안티오키아에 묻혔습니다. 독일군의 대부분은 귀국했고 소수만 성지로 향했습니다. 바르바로사의 아들 슈바벤 공작 프리드리히가 남은 병력을 이끌었지만 그도 1191년 아크레포이 중 병으로 죽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군대가 지도자의 익사라는 황당한 사고로 무너진 것입니다. 역사의 잔인한 아이러니였죠. 리처드와 필리프는 해로를 택했습니다. 두 왕은 1190년 여름 함께 출발했지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필리프는 신중하고 계산적이었고 리처드는 충동적이고 오만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불신했고 이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리처드는 도중에 시칠리아에서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는 시칠리아 왕과 분쟁을 일으켰고 거의 전쟁을 벌일 뻔했습니다. 1191년 봄 리처드는 다시 출발했지만 폭풍으로 일부 배들이 키프로스에 표류했습니다. 키프로스의 지배자 이사키우스 콘네모스는 난파한 십자군들을 약탈하고 감금했습니다. 리처드는 분노했고 키프로스를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191년 5월 리처드는 한 달 만에 키프로스를 정복했습니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획득이었습니다. 키프로스는 성지에서 가까웠고 훌륭한 보급기지가 되었습니다. 십자군은 키프로스에서 식량과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었고 이것은 나중에 십자군 국가 유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키프로스는 1571년까지 기독교 지배 아래 있게 됩니다. 1191년 6월 리처드와 필리프는 마침내 아크레에 도착했습니다. 아크레는 이미 거의 2년째 포위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 직후인 1189년 8월 소수의 식자군이 아크레 포위를 시작했습니다. 왕 기가 풀려난 후 합류했고 유럽에서 온 십자군들도 점차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살라딘은 반대로 십자군 진영을 포위했습니다. 이중 포위 상황이었죠. 아크레 성은 십자군에게 포위당했고 십자군은 살라딘에게 포위당했습니다. 포위는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십자군은 여러 차례 공격했지만 실패했고 살라딘도 여러 차례 십자군 진영을 공격했지만 격퇴당했습니다. 1190년에서 1191년 겨울은 특히 혹독했습니다. 질병이 퍼졌고 식량이 부족했으며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독일의 슈바벤 공작도 이때 병으로 죽었습니다. 리처드와 필리프가 도착하면서 균형이 깨졌습니다. 그들은 신선한 병력, 풍부한 물자, 그리고 강력한 공속무기를 가져왔습니다. 십자군은 공격을 재개했고 성벽을 집중적으로 두들겼습니다. 한 달간의 맹렬한 공격 끝에 1191년 7월 12일 아크레는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리처드와 필리프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누가 아크레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이 원정을 주도할 것인가? 두 왕의 자존심 싸움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왕국 내부에서도 왕위 계승 분쟁이 있었습니다. 비드류진양과 콘라드 드 몽페라 사이의 다툼이었죠. 필리프는 이 모든 것에 지쳤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1191년 8월 필리프는 프랑스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병이었지만 실제로는 리처드와의 경쟁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에서 리처드의 영지를 공격할 기회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필리프의 귀환은 십자군의 타격이었지만 리처드는 오히려 홀가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가 유일한 지도자였으니까요. 아크레 항복 조건에는 포로 교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크레의 무슬림 수비대는 포로로 잡혔고 약 2,700명이었습니다. 살라딘은 이들을 돌려받기 위해 몸값과 십자가 유물, 그리고 기독교 포로들을 넘겨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지연되었고 리처드는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1191년 8월 20일 리처드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크레의 무슬림 포로들을 모두 처형한 것입니다. 약 2,700명이 성벽 밖으로 끌려나가 처형당했습니다. 리처드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협상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었고 그는 남쪽으로 진군해야 했으며 포로들을 데리고 갈 수도 없었고 아크레에 남겨두면 위험했습니다. 냉혹한 군사적 계산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학살이었습니다. 항복한 포로들을 죽인 것이고 협상 중이던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살라딘의 관대함과 대비되는 잔혹함이었습니다. 살라딘은 분노했고
보복으로 기독교 포로들을 처형했습니다. 피해의 악순환이었습니다. 리처드는 훌륭한 군사 지도자였지만 동시에 잔인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1191년 8월 말 리처드는 남쪽으로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야파였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십자군은 해안을 따라 행군했고 함대가 해상에서 보급을 지원했습니다. 살라딘은 리처드를 따라갔고 계속 괴롭혔습니다. 투르크 경기병들이 끊임없이 화살을 쏘았고 십자군은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1191년 9월 7일 아르수프에서 두 군대가 충돌했습니다. 살라딘은 리처드의 행군을 막으려 했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부호기사단이 먼저 공격받았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리처드는 대형을 유지하며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는 적절한 순간까지 기다렸죠. 오후가 되어 리처드는 반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십자군 기사들이 일제히 돌격했고 그 충격은 강력했습니다. 중장기병의 맹렬한 돌격에 무슬림 전선이 무너졌습니다. 살라딘의 군대는 후퇴했고 십자군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르수프 전투는 리처드의 군사적 능력을 보여준 전투였습니다. 그는 규율을 유지했고 적절한 타이밍에 공격했으며 결정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투 후 리처드는 야파를 점령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리처드는 두 번 예루살렘 근처까지 진군했습니다. 1192년 1월과 6월 두 번 다 예루살렘이 보이는 곳까지 갔지만 두 번 다 공격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왜일까요? 리처드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면 긴 포위가 필요했습니다. 성벽은 튼튼했고 살라딘이 대군을 이끌고 주변에 있었습니다. 포위 중에 살라딘이 십자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면 십자군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설령 예루살렘을 점령한다 해도 유지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살라딘의 군대가 주변에 있는 한 예루살렘을 장기적으로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막대한 수비대가 필요했고 지속적인 보급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리처드는 영국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의 동생 존이 왕위를 노리고 있었고 프랑스 왕 필리프가 리처드의 프랑스 영지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의 제국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성지에 너무 오래 머물 수 없었죠. 리처드는 군사적 승리를 거두었지만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너무 멀었고 살라딘은 너무 강했습니다. 리처드는 불가능한 꿈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용적 합의를 선택했습니다. 1192년 9월 2일 리처드와 살라딘은 야파 조약을 맺었습니다.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십자군은 티르에서 야파까지 해안 지역을 유지할 수 있었고 3년간 휴전이었으며 기독교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무슬림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예루살렘을 순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 이상 순례자로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자존심이었고 자기 비난이었으며 실패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1192년 10월 9일 리처드는 성지를 떠났습니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오스트리아 공작에게 포로로 잡혀 막대한 몸값을 내고 풀려났고 1194년에야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제3차 십자군은 끝났습니다. 유럽 최고의 전사가 이끈 원정이었지만 예루살렘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아크레와 해안 도시들을 확보했고 십자군 국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막았지만 성지는 여전히 이슬람의 손에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군사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전략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현실이 믿음을 이긴 것이었습니다. 신의 뜻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지리적 현실, 보급의 문제, 정치적 계산이 더 중요했습니다.